이강인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온 세상이 이강인입니다. 콜롬비아전과 우루과이전에서 이강인의 출전 여부,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축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월드컵 이후 마요르카에서 맹활약한 이강인은 대표팀의 새 사령탑인 클린스만 감독 아래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대표팀에서 무슨 역할을 맡게 될지가 궁금했는데요. 이강인이 대표팀에 자리 잡기 위해선 딱 하나의 교통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하길 원한다는 게 콜롬비아전에서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강인과의 공존법을 잘 찾아야만 했죠. 이에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플레이 영역을 지정해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단 두 경기를 가지고 두 선수의 공존법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충분히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한국 축구의 중심인 손흥민과 이강인의 동선정리가 깔끔하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강인의 전술적 유연성 덕분입니다. 이강인은 현재 마요르카에서 왼쪽 윙어와 세컨드 스트라이커, 그리고 유사시에는 오른쪽 윙어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은 전술 수행 능력과 수비력까지 보완됐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용될 수 있는 선수로 발전했죠.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 이번 시즌 이강인이 가장 좋아진 점은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이선 어느 곳에서나 전술에 녹아들면서 자신의 강점인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강인의 탈압박, 온더볼 능력에만 칭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강인이 클린스만호에서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술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이강인의 멀티성은 우루과이전에서 제대로 나타납니다. 이강인은 우루과이전에서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뛰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체제 아래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이강인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시작 후 약 20분까지 4-4-2에서 좌측 윙어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초반에는 우루과이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한국은 중원에서 볼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레 이강인도 볼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이강인은 전술적인 지시를 받고 이재성과 스위칭하며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이동한 이강인은 자신의 주발인 왼발을 사용해서 우측에서 가운데로 들어와 경기 영향력을 더 늘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강인의 온더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이때부터 일부러 좌측 공격에 집중합니다. 한국의 선수들이 이렇게 좌측에 쏠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루과이 선수들도 좌측에 대형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에게 넓은 공간이 마련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서 리아드 마레즈를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기재와 황희범과 같이 전환킥이 가능한 선수들이 좌측에서 한 번에 우측에 있는 이강인을 향해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강인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넉넉한 우측에서 풀백과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개인 능력이 특출난 선수에게 상대 수비수와 1대1을 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전술입니다. 이런 전술적 혜택을 받은 이강인은 마음 놓고 상대 수비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 24분의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황희범이 좌측에서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에게 롱패스를 전달해주자 이강인은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공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됐죠. 좋은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의 공격은 앞으로 대표팀에서 이강인이 우측 윙어로 나온다면 쏠쏠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후반에도 이강인은 계속해서 좌우로 번갈아가며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 손흥민, 이재성과 스위칭 플레이를 반복합니다. 비록 오프사이드였지만 오영규의 마지막 골 장면도 이강인이 이선에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며 왼쪽에서 볼을 잡은 덕분에 만들어진 기회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과 손흥민의 시너지를 120% 활용하기 위해서 두 선수의 동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손흥민은 원래부터 좌측에서 플레이를 즐기는 선수였기에 중앙과 좌측, 그리고 이강인을 우측에 위치시켜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동선을 만들어줬습니다. 두 선수가 중앙에 위치하게 될 때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상하 간격을 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2선에 있을 때는 이강인이 2.5선, 손흥민이 1선에 있으면 이강인이 과감하게 2선까지 올라오도록 했죠. 이전 콜롬비아전으로 돌아가보면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격이 전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전에서 손흥민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자유를 부여받으며 중앙과 혹은 측면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후반에 투입돼 우측에서 손흥민과 원투 연결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측면에 선다면 이렇게 침투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중앙에서는 킬러 패스를 찔러주는 패서 역할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이 2선과 2.5선을 오가는 포지셔닝을 보여주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손흥민의 전진입니다. 벤투 감독 시절에도 손흥민은 중앙에 기용된 적이 있는데요. 종종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중원으로 내려와 볼을 전개해줬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 전술에서도 나타났듯이 손흥민이 중원으로 내려와서 볼을 전개해주는 건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황인범을 도와 중원에서 플레이 메이킹에 관여한다면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위치한 손흥민도 중앙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강인 덕분에 손흥민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황인범에게 집중되는 압박을 분산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현재 클린스만 후 빌드업에서 황인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특정 선수의 경기력에 의해 팀의 경기력이 좌지우지되는 건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황인범을 도와주는 선수가 없다면 황인범에게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죠. 황인범의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이강인의 장점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클린스만 감독이 잘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과거의 이강인이라면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역할을 맡기기엔 리스크가 따랐습니다. 팀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지만 압박과 수비력이 부족해 중원 장악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흔히 말하는 중원 싸움에 있어서 이강인은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강인의 수비력과 기동성은 마요르카에서 아기레 감독을 만난 뒤에 급격히 향상됐습니다.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경합에서 전혀 밀리지 않은 이강인은 이제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 이강인의 온더블 능력을 말할 것도 없고 멀티성, 수비력, 그리고 성장했다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기 한국 축구의 공격 작업은 이제 이강인을 위주로 전개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려됐던 프리롤 손흥민과의 동선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뒤를 이어 한국 축구 에이스 자리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국대에서 제대로 증명한 우루과이전이었습니다. 이번 두 번의 평가전은 카타르 월드컵 선수단에 대한 시험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대에서 손흥민, 이강인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도 있는가 하면 아쉬웠던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두 경기에서 4골이나 실점한 수비진은 분명 개선해야겠죠. 다가오는 6월 평가전은 클린스만 감독이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지난 전술의 대식가 영상에서도 생각보다 세대 교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드렸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변화를 선택한다면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센터백과 중앙수 미드필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적인 세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센터백이 하프라인까지 전진하면서 전체적인 대형이 좁게 유지되어야만 압박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이를 통해서 계속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센터백의 넓은 커버 범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영건은 두 번의 평가전에서 측면으로 끌려나갔을 때 수비 대처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왼발 센터백을 고집하는 성향도 아닌 것으로 보아 스피드가 좋고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를 새롭게 발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도 마찬가지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2선부터 스트라이커에게 계속해서 공간을 향해 움직이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황인범은 이러한 전술에서도 뛰어난 영역을 보여줬지만 큰우 형은 아쉬운 순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세대 교체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죠. 손준호가 교체로 들어가 잘해줬지만 기동력이 있는 자원이 대표팀에 가담할 수 있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황희찬이 가세했을 때의 2선 경쟁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손흥민, 인생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과 이재성이 있지만 황희찬은 다른 대표팀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측면에서의 스피드와 1대1 돌파입니다. 손흥민이 앞으로도 중앙에서 뛴다는 가정하에 이강인도 드리블이 매우 뛰어난 선수지만 측면에서 사이드 라인을 타면서 돌파를 즐기는 유행은 아닙니다. 속도가 빠른 선수도 아니고요. 하지만 황희찬은 측면에서의 파괴력만큼은 대표팀에서 제일 뛰어납니다. 풀백과의 호흡도 원활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이번에는 부상으로 발탁되지 못했지만 공간 침투 능력도 워낙에 좋은 선수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좋아할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월 클린스만 감독이 뽑은 클린스만호가 출격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